4장 깨달음을 얻은 대인관계. 어디에 있든 지금 순간에 들어서세요. 나는 항상 남녀 간의 사랑이 없이는 진정한 깨달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를 다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요? 사랑이 없는 삶을 과연 충만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당신의 경험상 그렇다는 말인가요?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아니지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은가요?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임을 나는 알고 있어요. 달리 말하자면 당신을 구해줄 어떤 사건을 시간 속에서 기다리고 있군요. 그것이 우리가 얘기해온 핵심 오류 아니던가요? 구원은 다른 어느 곳이나 먼 시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있어요. 구원은 지금 여기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지요? 이해가 안 돼요. 나는 구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사람들 대다수는 육체적 쾌락이나 다양한 형태의 심리적 만족을 추구하는데, 왜냐하면 그런 것을 통해 행복해지거나 혹은 두려움이나 결핍감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행복을 육체적 쾌락을 통해 얻은 고도의 생동감이나 어떤 형태의 심리적 만족을 통해 달성한 더 안정되고 완전한 자아감이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말이죠. 그러나 이건 불만족하고 불충분한 상태에서 구원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얻는 만족은 죄다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이나 성취의 조건이 지금 여기서 멀리 떨어진 상상의 지점에 또다시 투영되기 쉽습니다. 이걸 얻거나 저것에서 자유롭게 될 때 나는 좋아질 거야. 이건 미래에서 구원의 환상을 만들어내는 무자극적인 마인드 세팅 혹은 사고방식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자기 실현이요, 평화요, 모든 것이 충만한 삶입니다. 또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되는 것이요, 대척이 없는, 즉 악이 없는 선과 외부 어떤 것에도 좌우되지 않는 존재의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지나치는 경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현존으로 체감됩니다. 유신론의 언어로 말하자면 이건 우리네 바깥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깊은 본질로서 신을 아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자기 자신이 시간을 초월하고 형태가 없으며 존재하는 모든 것이 나오는 하나의 생명의 뗄 수 없는 일부라는 점을 아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자유로운 상태예요. 두려움과 고통, 결핍과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원하고 필요로 하고 욕심내고 들붙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이건 또한 강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심리적으로 요구하는 과거와 미래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마인드는 우리한테 너는 여기서 거기로 갈 수 없어 이렇게 속삭이지요. 또 뭔가가 일어날 필요가 있어. 혹은 뭔가를 성취하고 자유로워지려면 이런저런 사람이 되어야 해. 이렇게 주문합니다. 이건 사실상 우리한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유롭고 완전해지려면 뭔가를 찾고 선택하고 실행하고 달성하고 획득하고 누군가가 되거나 뭔가를 이해해야 한다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시간을 구원의 수단이라고 여기는데 실제로 그건 구원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이렇게들 생각하기가 쉬워요. 나는 아직 완벽하지 못하고 썩 훌륭하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의 나로서는 여기서 거기로 갈 수가 없어. 그러나 진실은 지금 여기야말로 당신이 거기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거기에 도달합니다. 신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없어요. 어떠한 조건도 이용할 수 있으나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접근할 수 있는 지점은 오직 하나, 바로 지금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벗어나서는 그 어떤 구원도 있을 수 없어요. 당신은 파트너가 없어서 외로운가요? 거기서 지금 순간으로 들어서십시오. 누군가와 사귀고 있나요? 거기서 지금 순간으로 들어서세요. 지금 이 순간보다 구원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가치 있는 것은 전부 미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익숙해진 마인드로서는 알아듣기 힘들 수도 있어요. 과거의 그 어떤 일도 지금 있는 것에 우리가 예스라 말하고 지금 순간에 깊이 주의 돌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미래에 할 수는 없어요. 지금 하든지 아니면 영원히 하지 못합니다. 애증 관계. 현존의 의식 주파수에 접근하지 않는 한, 또 접근하기 전까지는 특히 친밀한 관계를 비롯해 모든 대인 관계에 깊은 균열이 생겨서 결국에는 문제가 불거지고 맙니다. 이른바 사랑에 빠져 있을 때처럼 한동안은 관계가 완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언쟁과 충돌이 늘어나고 불만이 커지고 언어나 감정의 폭력, 심지어 물리적 폭력이 나타나면서 그 완벽해 보이던 관계가 혼란에 빠지게 되지요. 이른바 사랑하는 관계의 대부분이 오래가지 않아 애증 관계로 바뀌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사랑이 거친 공격이나 적대감 혹은 급작스러운 변심 등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다음에는 몇 달이나 몇 년 동안 이른바 사랑과 미움의 양극을 넓히면서
서로 즐거움을 주는 만큼 고통을 안깁니다. 이런 사이클에 커플들이 중독되는 건 드문 일이 아니에요. 그런 드라마를 통해 살아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의 누구한테나 조만간 일어나게 마련이듯이 긍정성과 부정성 사이의 균형이 무너지고 파괴적인 주기가 더 잦고 커질 때 관계의 최종 결렬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럼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인 사이클 부분만 없애면 모든 게 원만해져서 관계가 무르익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양극단은 서로 의존적이에요. 우리는 어느 한쪽은 놔두고 다른 쪽만 취할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긍정적인 것 자체에 부정적인 것이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채 이미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사실은 같은 기능 장애의 다른 측면이지요. 지금 나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흔히 로맨스라고 일컫는 낭만적인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사랑에는 대척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마인드 너머에서 생겨나니까요. 지속되는 상태의 사랑은 찾아보기가 아주 힘듭니다. 깨어난 의식의 소유자들이 희귀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마인드의 흐름에 틈새가 생길 때면 언제든 이런 사랑이 짧은 시간 희미하게 번뜩일 수는 있습니다. 물론 관계의 부정적인 측면이 긍정적인 것보다 기능 장애로 더 쉽게 인식될 수 있어요. 또한 자신보다는 상대방의 부정적 원천을 인식하기가 훨씬 더 쉽지요. 이건 많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소유욕, 질투심, 통제, 소원해짐, 무언의 분노, 자신의 정당화, 상대에게 무심하고 자신만 챙기기, 감정적인 요구와 조종, 주장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싶은 충동, 혹은 분노나 공격, 부모한테서 물려받은 과거 아픔에 대한 무의식적인 보복, 욕정, 물리적 폭력 등이 죄다 그런 것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당신은 파트너와 이른바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상태에 매우 만족하지요. 강렬한 활기를 느낍니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고 원하면서 내가 특별하다고 느끼게 되고, 나 역시 상대에게 그런 까닭에 나의 존재가 갑자기 의미를 띠게 됐습니다. 함께 있을 때면 둘이 하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 느낌이 하도 강렬해지는 바람에 세상의 다른 것은 다 하찮게 보일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강렬함을 자꾸 원하며 거기에 집착하는 성질이 있음을 알아차렸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한테 중독되는 겁니다. 심하게 의존하는 겁니다. 그녀가 당신에게는 약물처럼 작용합니다. 약물을 쓸 수 있을 때는 기분이 고조되지만 상대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나 생각만으로도 질투심이 일고 소유욕이 발동하며 감정적으로 위협하여 조종하려 들고 질책과 비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다 상실의 두려움 때문이지요.
그러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떠난다면 아주 심한 적대감이나 가장 깊은 슬픔과 절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사랑이 한순간에 포악한 공격이나 지독한 비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것 어디에, 여기 어디에 사랑이 있단 말인가요? 사랑이 한순간에 그 정반대의 것으로 바뀔 수 있단 말인가요? 그런 것이 애초에 사랑이었던가요? 아니면 그저 움켜쥐고 집착하는 악습관이나 중독에 불과한 것이었을까요? 파멸적인 의존성과 온전함의 추구. 우리는 왜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빠지거나 의존하게 되는 겁니까? 이른바 로맨스 같은 관계가 아주 강렬하고 널리 추구되는 이유는 대속되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 깊이 숨어있는 두려움과 결핍, 욕구, 불완전함에서 그런 관계가 나를 해방해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는 심리적 차원만큼이나 육체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육체 수준에서 우리는 분명히 온전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여자이고 누구는 남자니까요. 달리 말해 온전한 것의 반쪽이니까요. 육체 수준에서는 온전함에 대한 갈망이, 하나인 상태로 돌아가려는 갈망이 이성을 끌고 이성의 끌림으로써 나타납니다. 여자에게는 남자가 필요하고 남자에겐 여자가 필요해요. 상극된 에너지와 결합하려는 이 충동은 뿌리치기가 거의 힘듭니다. 이 육체적 충동의 뿌리는 영적인 것으로서 이원성을 끝내고 온전한 하나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갈망이지요. 육체 수준에서 이 상태로 가장 가까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적 결합입니다. 이 때문에 그건 육체적 영역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만족스러운 경험이 됩니다. 그러나 성적 결합으로는 온전함을 얻는다 해도 찰나에 그치며 환희를 맛본다 해도 일순간일 뿐입니다. 이 결합을 자기도 모르게 구원의 수단이라고 여기는 한 이건 형태의 수준에서 이원성을 끝내려 하는 것인데 이 수준에서는 구원을 찾기가 난망합니다. 천국을 감질날 만큼 엿볼 수는 있지만 거기 눌러앉아 살지는 못하며 결국 또 다른 몸뚱이를 찾게 됩니다. 심리적 수준에서 보자면 결핍감과 불완전한 느낌이 육체 수준에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자신을 마인드와 동일시하는 한 우리는 자감을 외부로부터 끌어들이지요. 즉, 나는 누구인지를 그것과 하등의 관련이 없는 것들에서 이를테면 사회적 역할이나 쌓아둔 재산, 외모, 성공과 실패, 신념, 체계 등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마인드가 만들어낸 이 거짓된 나 혹은 에고는 자신이 쉽게 상처받고 불안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것과 동일시하기 위해 늘 새로운 무언가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에고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키지는 못합니다.
두려움을 떨칠 수 없고 자신이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과 결핍감은 여전합니다. 바로 이때 이런 상태에서 그 특별한 관계가 나타나지요. 이 관계가 에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필요를 다 충족시킬 것처럼 보이지요. 적어도 처음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당신이 예전에 자아감을 끌어내던 것들이 전부 이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그 모든 걸 대체하며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내 정체성을 정의해주는 하나의 초점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른바 사랑에 빠진 대상, 당신이 이른바 사랑하게 된 사람.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냉담한 세상에서 단절된 하나의 파편이 아닙니다. 혹은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당신의 세계에는 중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심이 내 바깥에 있는 것이며 그래서 자아감이 여전히 외부에서 파생된다는 사실조차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입니다. 중요한 점은 에고의 상태에 아주 특징적인 불완전함과 두려움, 결핍, 실현되지 못함 같이 바닥에 깔린 느낌이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직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런 느낌이 전부 사라졌나요? 혹은 표면적으로는 행복한 현실 뒤에서 여전히 버티고 있나요? 만약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이른바 사랑과 그에 대척되는 공격이나 감정적 폭력 등이 공존한다면 그건 당신이 에고의 애착과 중독성 집착을, 물리적 의존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진정 사랑한다면 파트너를 한순간 사랑했다가 다음 순간에 공격하는 일이 생길 수 없어요. 진정한 사랑에는 그와 반대되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 사랑에 대척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더 완전하고 깊은 자아감을 위한 에고의 강한 필요이자 다른 사람이 일시적으로 채워주는 욕구입니다. 이건 에고가 찾는 구원의 대체물이며 한동안은 거의 구원처럼 느끼지요. 그러나 당신의 욕구를, 엄밀히 말하자면 당신 에고의 욕구를 상대방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시점이 찾아듭니다. 이때 고통과 두려움과 결핍의 느낌이 다시 튀어나옵니다. 이건 에고의식의 본질적인 부분이지만 얼마 전까지는 사랑이라는 관계에 덮여왔던 것이에요. 다른 여느 중독과 마찬가지로 약물을 쓸 수 있을 때는 기분이 최고조에 이르지만 소위 약발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때가 반드시 닥칩니다. 그 고통스러운 감정이 다시 나타날 때는 그걸 예전보다 한층 더 강하게 느끼며 나아가서는 이제 그 고통스러운 감정이 파트너 때문에 생겼다고 여깁니다. 그러면 그 고통스러운 감정을 바깥으로 투사하고 고통의 일부인 야만적인 폭력을 동원하여 상대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 공격이 상대방의 아픔을 건드려서 상대가 역공에 나설 수도 있어요. 이 시점에서 당신의 에고는 자신의 공격이나 조종이 상대의 행동을 바꾸도록 유도하기에 충분한 징벌이 되기를 기대하고 그래서 자신의 고통을 감추기 위해 다시 공격이나 조종을 이용할 수 있기를 무의식적으로 계속 기대합니다.
모든 중독이나 애착은 자신의 고통을 직면하고 스스로 헤쳐나가기를 무의식적으로 거부할 때 생겨납니다. 그리고 모든 애착은 고통으로 시작하여 고통으로 끝납니다. 중독이나 집착, 의존의 대상이 술이든 음식이든 합법적이거나 불법적인 약물이든 혹은 사람이든 이건 다 자신의 고통을 감추기 위해 무언가나 누군가를 이용하는 것이지요. 그런 까닭에 아주 친밀하고 무관한 사이에서 처음 행복감이 지나간 뒤에는 비참함과 고통이 아주 많이 생깁니다. 관계 자체가 고통과 불행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에게 이미 있는 고통과 불행을 그 관계가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지요. 모든 중독이 그런 식으로 작용합니다. 모든 중독은 약발이 더 이상 받지 않는 지점에 이르게 되며 그때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이것이 사람들 대다수가 늘 현재 순간에서 벗어나 미래에서 어떤 구원을 찾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지금 순간에 주의를 집중하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것이 자신의 고통일 수 있다는 점을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과거와 과거의 아픔을 해소하는 현존의 힘에 망상을 없애는 실체에 지금 순간에서 다가드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를 알기만 한다면 자기 자신이 본연의 실체에 얼마나 가까우며 신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알기만 한다면 두려움도 사라질 텐데 말이지요. 고통을 피하려고 대인관계를 피하는 것 역시 해결책은 아닙니다. 고통은 어쨌든 있습니다. 3년 동안 실패한 3번의 대인관계가 방문 닫아걸고 고립되거나 무인도에 떨어져 보내는 3년보다 당신을 깨어나게 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서도 강렬하게 현존할 수만 있다면 이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의존 관계에서 깨달음을 얻은 관계로 전환하기. 중독적인 관계를 진정한 관계로 바꿀 수는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지금 순간으로 주의를 더 깊이 돌려 당신의 현존을 강화하는 것, 이것이 혼자 살든 파트너와 함께 살든 여전히 중요합니다. 사랑이 꽃 피우려면 생각뿐이나 고통의 몸체에 더 이상 지배되지 않고 그것을 자기 자신으로 착각하지 않을 만큼 현존의 빛이 강해져야 합니다. 생각꾼의 저변에 있는 존재와 정신적 소음의 저변에 있는 고요와 고통의 저변에 있는 사랑과 기쁨이 자기 자신임을 아는 것이 바로 자유이자 구원이자 깨달음입니다. 고통의 몸체를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통의 현존을 집어넣음으로써 그 고통을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과 분리된다는 것은 생각과 행동을, 특히 마인드의 반복적인 패턴과 에고의 역할을 조용히 관찰하고 감시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이기적이거나 자신에게만 빠짐으로써 에고를 먹여 살리는 이 일을 멈춘다면 마인드는 강박적인 성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성질은 기본적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그러면서 있는 것에 저항하려는 충동인데 이것이 충돌이며 극적인 사건, 새로운 고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실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판단하기를 멈추는 순간 당신은 마인드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하여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위한 여지와 공간을 만드는 것이지요. 먼저 자신을 판단하기를 멈추고 그 다음에 파트너를 판단하기를 멈추십시오. 관계 변화의 가장 큰 촉매제는 상대를 비판하거나 바꾸려 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단박에 마인드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마인드의 장난이며 중독성 집착이 다 끝납니다. 더 이상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고 고소인도 피고인도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의 무의식적인 행동 패턴에 끌려들어 그것이 지속되게 하지도 않으며 그럼으로써 서로 상대의 상태를 악화하는 일도 없게 됩니다. 그때 두 사람은 사랑 속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함께 지금 순간으로 존재로 더 깊이 들어설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간단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렇게 간단합니다. 사랑이란 존재의 상태입니다. 사랑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깊숙한 내면에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결코 잃어버릴 수 없으며 사랑은 당신을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다른 누군가의 육체나 어떤 외적인 형태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현존의 고요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형태 없고 시간 초월한 실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당신의 물질적 형태에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는 드러나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때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과 다른 모든 피조물 안에서도 똑같은 생명을, 삶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형태와 분리라는 베일의 너머를 내다봅니다.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신이란 무엇인가요? 그건 모든 생명 형태의 저변에 있는 영원한 하나의 생명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그건 당신 안에 또 모든 생명체 안에 깊숙이 들어있는 이 하나의 생명이라는 존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랑은 신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태양빛이 선택적이지 않은 것처럼 사랑은 선택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어느 한 사람을 골라서 특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은 배타적이지 않아요. 배타성은 신의 사랑이 아니라 에고가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의 느낌에서 그 강도가 다를 수 있어요.
당신의 사랑을 다른 누구보다도 더 분명하고 강렬하게 당신한테 돌려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 그 사람이 당신에게 똑같은 것을 느낀다면 당신은 그 사람과 사랑하는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그 사람과 연결하는 유대감은 버스 옆 좌석에 앉은 사람과 혹은 새나 나무나 꽃과 당신을 연결하는 유대감과 같은 것입니다. 단지 유대감의 강도만 다를 뿐이에요. 심지어 다른 중독성 있는 관계에서도 뭔가가 더 진정으로 빛나고 서로의 중독성 욕구를 넘어서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과 파트너의 마인드가 잠시 가라앉고 고통의 몸체가 일시적으로 휴면 상태에 있는 순간이 그렇습니다. 그런 순간은 두 사람이 육체적으로 접촉할 때, 혹은 함께 출산의 기적을 목도하거나 죽음의 면전에 있을 때, 혹은 둘 중 하나가 중병에 걸렸을 때 때때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 바로 마인드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순간들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대개는 마인드 아래 묻혀있는 당신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진정한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것이지요. 진정한 소통이란 영적 교감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마인드와 마인드의 낡은 패턴을 막아낼 만큼 충분히 현존하지 못한다면 이 상태를 대개는 금방 다시 잃고 말지요. 마인드와 마인드 동일시로 돌아가는 즉시 당신은 더 이상 본연의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정신적 이미지가 되며 에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게임과 역할을 시작합니다. 그때 당신은 다시 인간 마인드가 되어 사람인 척하면서 다른 마인드와 어울리고 이른바 사랑이라는 드라마를 연기합니다. 마인드와의 동일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아픔 덩어리를 해소할 만큼 충분히 현존하지 못한다면 사랑이 짧게 불타오를 수는 있겠지만 성숙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관찰자로 현존할 수 있기라도 한다면 고통의 몸체가 당신을 지배할 수 없고, 그래서 사랑을 깨뜨릴 수도 없습니다. 영적 실천으로서의 상호 관계. 에고가 만들어낸 사회, 정치, 경제의 구조와 함께 의식의 에고 모드가 마지막 붕괴 단계에 접어들면서 남녀관계는 인류가 지금 처한 심각한 위기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자기 마인드와 동일시됨에 따라 인간관계 대부분이 존재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그리하여 고통의 원천으로 바뀌면서 각종 문제와 갈등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이 혼자 살거나 편모 편부가 되어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거나 과거의 끔찍한 관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상극 에너지와 결합을 통해 자기 실현이나 성취라는 환상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관계를 전전합니다. 즉, 파트너를 바꾸면서 쾌락과 고통의 한 주기에서 다른 주기로 넘어가지요. 또 어떤 이들은 부정성이 우세하고 고장난 관계에서도
타협하면서 계속 함께 하는데 아이들을 위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개는 타성적으로 혹은 혼자가 된다는 두려움에서 혹은 뭔가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측면 때문에 심지어는 감정적인 사건들과 고통에 무의식적으로 중독되어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위기에는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 관계가 지금처럼 에고식의 마인드 패턴을 먹여 키우며 고통의 몸체를 눈뜨게 하는 것이라면 이런 사실을 회피하기보다 받아들여야 하는 게 아닐까요? 관계 맺기를 피하거나 혹은 자기 문제의 해결이나 성취감을 느끼는 수단으로 이상적인 파트너라는 유령을 계속 찾아 헤매는 대신에 이런 사실을 수긍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당면한 상황의 사실을 전부 인식하고 완전히 받아들이기 전에는 위기 속에 숨겨진 기회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부정하고 피하려 하거나 혹은 이 사실이 바뀌기만 바라는 한 기회의 문은 열리지 않으며 당신은 이전과 마찬가지이거나 더 악화한 상황에 여전히 갇혀 있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거기서 웬만큼은 자유로워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둘 사이에 어떤 부조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인식을 계속 유지하면 이 인식을 통해 새로운 요소가 들어오면서 이 부조화가 변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는 지금 마음이 편치 못하다는 점을 알 때 그렇게 알므로써 당신 주변에 고요한 공간이 형성되어 당신의 그 편치 못함을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감싸면서 평온함으로 변질시킵니다. 내적인 변화와 관련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없으며 파트너나 다른 사람을 바꾸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변화가 일어나며 관용과 사랑이 들어오는 공간을 만드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관계가 원활하지 못할 때마다 관계 때문에 당신과 파트너한테서 광기가 튀어나올 때마다 외려 기뻐하십시오. 그동안 자각하지 못하던 것이 이제 빛을 쪼이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구원의 기회입니다. 그 순간에 알게 된 것을, 특히 자기 내면 상태에 대해 알게 된 것을 매 순간 꼭 잡아두십시오. 분노가 있다면 분노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만약 질투나 자기 방어 욕구, 다투고 싶은 충동, 내가 옳다는 주장, 애정과 관심을 바라는 어린애 같은 마음, 혹은 어떤 아픔 덩어리 같은 것이 나타나거나 느껴진다면 그게 무엇이든 그 순간의 실체를 알고 그 알게 된 것을 갖고 있으세요. 그러면 상호 관계가 당신의 사다나, 영성을 가꾸는 실천이 됩니다. 만약 파트너의 무자각적인 행동을 관찰한다면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랑의 포옹으로 감싸면서 거기에 반응하지 않게 될 겁니다. 무자각과 알아차림은 오래 공존할 수 없어요.
이 알아차림이 무자각에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태한테만 있더라도 그렇습니다. 적의와 공격성 뒤에 숨어있는 에너지 형태는 사랑의 존재를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파트너의 무자각적인 언행에 일일이 반응하다 보면 당신도 무자각 상태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때 자신의 반응을 알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인류는 진화해야 한다는 중압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생존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점이 특히 가까운 관계를 비롯하여 당신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오늘날처럼 인간관계에 문제가 많고 갈등이 심한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미 알아차렸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의 인간관계는 당신을 행복하게 하거나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인간관계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목표를 계속 좇다 보면 계속 환멸만 맛볼 겁니다. 그러나 관계에서 행복을 찾기보다 깨어난 의식을 얻기로 한다면 관계가 우리에게 구원을 줄 것이고 당신은 이 세상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더 높은 의식에 당신 자신을 맞추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낡은 마인드 패턴을 고수하는 사람들한테는 고통과 폭력과 혼란, 광기가 더 커지겠지요. 당신이 제시한 대로 관계를 영적 실천으로 만드는 데는 두 사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내 파트너는 질투와 통제라는 낡은 패턴에 여전히 붙들려 있어요. 이런 점을 이미 여러 번 지적했지만 그 사람은 알아듣지 못해요. 당신의 삶을 영적 수행으로 만들기 위해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요? 파트너가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도 신경 쓰지 말아요. 온전한 정신은, 의식은 당신을 통해서만 이 세상에 올 수 있습니다. 당신이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세상이 제 정신이 되거나 누군가가 의식적인 사람이 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영원히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상대가 자각하지 못한다고 서로 비난하지 말아요. 다투기 시작한 순간에 당신은 이미 자신을 그 순간의 정신적 입장과 동일시한 것이며 이제 그 입장만이 아니라 자감까지도 옹호한 겁니다. 이제 에고가 주도하고 있어요. 당신은 무자각 상태가 된 겁니다. 때로는 파트너의 행동의 어떤 측면을 지적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어요. 그때 만약 당신이 아주 깨어있고 아주 현존하고 있다면 그렇게 지적하면서도 에고가 끼어들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를 질책하거나 비난하거나 상대가 잘못됐다고 몰아붙이지 않으면서 말이죠. 파트너가 무자각적으로 행동한다면 모든 판단을 접어두세요. 판단이란 누군가의 무자각적인 행동을 그 사람의 본래 모습으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자신의 무자각을 다른 이에게 투사하고 그것을 그 사람의 본래 모습으로 오인하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역기능이나 무자각을 보면서도 그걸 인식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건 반응하는 당신이 되거나 심판자가 되는 대신 알아차리는 당신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전혀 반응하지 않거나 혹은 반응하면서도 이 반응을 여전히 알 수도 있어요.
반응을 주시하고 허용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어요. 어둠과 싸우는 대신 빛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망상에 반응하는 대신 그 망상을 보면서 동시에 간파하는 것입니다. 알문, 인식 상태에 있음은 사랑이 담긴 현존의 맑은 공간을 만들고 이것이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을 본연의 모습대로 있게 해줍니다. 변화에 이것보다 더 큰 기폭제는 없습니다. 이걸 실습하여 익힌다면 파트너가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무자각 상태에 머물 수 없습니다. 이 관계를 두 사람이 서로의 영적 실천으로 삼는다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르거나 반응이 나타나자마자 상대에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표현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감정이나 서운함이 골마 터질 수 있는 시간 간격을 만들지 않게 됩니다.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세요. 방어하지 않고 열린 자세로 파트너의 말을 경청하는 방법을 익히세요. 파트너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내주세요. 현존하십시오. 그러면 비난이나 방어나 공격이 이건 다 에고를 강화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혹은 에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설계된 행동 패턴인데 그런 것이 몽땅 쓸모없게 될 겁니다. 다른 이들한테도 자신에게도 공간을 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없이는 사랑이 무르익을 수 없습니다. 관계 파괴의 두 가지 요소를 제거했을 때, 즉 고통의 몸체가 변환되고 자기 마인드며 정신적 입장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게 될 때, 그리고 파트너도 똑같이 했다면 당신은 성숙한 관계를 누리게 될 겁니다. 자신의 아픔과 무자각을 서로에게 비추는 대신에 중독된 에고의 해로운 욕구를 서로 충족시키는 대신에 두 사람은 각자 내면에서 깊이 느끼는 사랑을, 있는 모든 것과 하나가 되면서 생겨나는 사랑을 서로에게 되비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척되는 것이 없는 사랑입니다. 만약 당신은 이미 자유로워졌는데 파트너가 여전히 자신을 자기 마인드며 자기 고통의 몸체와 동일시한다면 이건 당신이 아니라 파트너에게 중요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과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에고가 극도의 위협을 느끼기 쉽다고 말해야겠네요. 에고는 자신의 정체성이 좌우되는 분리감을 강화하기 위해 문제며 갈등이며 이른바 적들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깨닫지 못한 파트너의 마인드는 자기의 확고한 입장이 저항받지 않는다면 심한 낭패감을 맛볼 것이며 이건 곧 그 입장이 흔들리고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그 입장이 아예 붕괴되면서 에고 자체가 상실될 위험마저 있습니다. 에고의 입장에서는 위험이지요. 고통의 몸체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피드백이 절실한데 돌아오는 게 없어요. 논쟁이나 언쟁이나 극적인 사건, 충돌 같은 것이 필요한데 이게 충족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냉담하고 폐쇄적이며 무감각하거나 혹은 자기 감정에서 차단된 채 나는 이미 깨달음을 얻었다거나 적어도 나에겐 아무 문제가 없어. 파트너가 문제일 뿐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대를 납득시키려 들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성향은 여자보다 남자들한테서 더 자주 보입니다. 남자들은 여성 파트너를 비합리적이거나 감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은 저변에서 빛을 발하는 내면의 몸체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주로 머릿속에 있다면 내면의 몸체와의 거리가 훨씬 더 멀기 때문에 먼저 의식을 감정의 몸체에 들여 놓아야 내면의 몸체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을 발산하지 못하고 완전히 현존하지 못하고 모든 존재에 열려있지 않다면 그건 깨달음이 아닙니다. 깨달음의 또 다른 지표는 힘겹고 도전적인 상황이나 일이 죄다 안 될 때 그 사람의 행동 거지입니다. 만약 당신의 깨달음이라는 것이 에고의 자기 망상이라면 삶이 금방 도전을 안김으로써 두려움과 분노, 방어적 태도, 우울증 같은 형태로 당신의 무자각을 드러내게 할 겁니다. 만약 누군가와 깊은 관계에 있다면 많은 도전과 시련이 파트너를 통해 들어올 겁니다. 예를 들어 거의 전적으로 머릿속에서 사는 냉담한 남자와 사귀는 여성이라면 이 남자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시련은 남자가 그녀를 경청하지 못하고 그녀에게 관심과 공간을 내줄 수 없음으로 생기는데 이건 또 그 남자의 현존이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관계에서 애정 부족은 이건 흔히 남자보다 여자가 더 예민하게 감지하는데 이 애정 부족이 여자의 아픔 덩어리를 촉발할 것이고 그걸 통해 여자는 파트너를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남자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남자가 잘못했다고 몰아칩니다. 이것이 또 이제는 남자한테 힘겨운 일이 됩니다. 여자의 이 아픔 덩어리에서 나오는 공격을 아주 부당하게 보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남자는 정당화하고 방어하거나 역공하면서 자신의 정신적 입장을 한층 더 고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번에는 남자한테 고통의 몸체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두 사람은 감정적 폭력이며 거친 공격과 반격의 무자각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이 폭풍은 두 사람의 아픔 덩어리가 배를 채우고 다시 휴면 상태에 들어가야 비로소 잠잠해지겠지요. 물론 다음 폭풍이 휘몰아칠 때까지만 말입니다. 이건 가능한 수많은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남녀 관계에서 무자각이 드러나는 방식을 다룬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왔고 더 많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내가 이미 말한 대로 이런 기능 장애의 근본 원인을 이해한다면 그 수많은 징후를 일일이 탐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금 설명한 시나리오를 다시 간략히 살펴볼까요? 여기에 담긴 모든 힘겨움은 사실 숨어있는 구원의 기회입니다. 마인드의 기능에 이상이 생길 때마다 무자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의 적대감은
남자가 자기 마인드와 동일시된 상태에서 벗어나고 지금 순간에 들어가 깨어나고 현존하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인드와 한층 더 동일시되고 한층 더 무자각에 빠지는 대신 말이지요. 이때 여자로서는 고통의 몸체에 사로잡히는 대신 자신의 감정적 고통을 지켜보고 알므로써 지금 순간의 힘에 접근하여 고통의 변환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아픔을 강박적이고 자동으로 외부에 투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감정을 파트너에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물론 남자가 귀 기울인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그것이 그에게 현존할 좋은 기회를 주고 낡은 마인드 패턴에서 자기도 모르게 취하는 무분별한 행동의 주기를 깨뜨릴 것은 확실합니다. 만약 여자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남자는 여자 행동에 무조건 반응하기보다는 그녀의 고통에 대한 자신의 정신적, 감정적 반응과 방어 태도를 지켜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남자가 자신의 아픔 덩어리가 어떻게 촉발되는지 지켜보고 그럼으로써 자기 감정에 의식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순수한 인식이나 지각의 맑고 고요한 공간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 이 공간이 바로 알아차림이요 말없는 목격자요 관찰자입니다. 이 인식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으며 이미 그걸 넘어서고 그럼으로써 이 고통이 있게 하면서도 동시에 변화시킵니다. 이 인식이 이 알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변화하게 합니다. 여자한테 문이 열렸을 것이고 이 문을 통해 여자는 그 공간에서 남자와 쉽게 결합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관계에서 당신이 일관되거나 적어도 주로 우세하게 현존한다면 이것을 자각하지 못한 파트너는 아주 힘겹게 대할 겁니다. 파트너는 당신의 현존을 오랫동안 견딜 수 없으며 계속 무자각 상태에 있지는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이 파트너가 준비된 상태라면 당신이 열어준 이 문으로 들어서서 그 상태로 당신과 결합할 겁니다. 만약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두 사람은 물과 기름처럼 겉돌겠지요. 그 빛이 어둠에 남아있고 싶어하는 사람한테는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왜 여성들이 깨달음에 더 가까이 있나?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서 장애물은 남자한테나 여자한테나 똑같은가요? 그래요. 하지만 주안점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더 쉽게 자기 몸을 느끼고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존재에 더 가까우며 잠재적으로 남자보다 깨달음에 더 가까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고대 문화가 형태없고 초월적인 실체를 상징하거나 묘사할 때 여성상이나 그 비슷한 것을 본능적으로 택한 겁니다. 여성상은 모든 것을 창조하고 이 모든 것이 형태로서 사는 동안 그걸 떠받치고 영향을 공급하는 발생원으로 종종 간주됐지요.
가장 오래되고 심오한 책들 가운데 하나인 도덕경에서 존재로 번역할 수 있는 도는 무한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우주의 어머니로 묘사됩니다. 여성들이 드러나지 않은 것에 실제로 형태를 부여하여 구체화하는 만큼 그들이 남성들보다 우주의 어머니에 더 가까운 것은 당연합니다. 게다가 모든 피조물과 모든 사물은 결국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도 안으로 사라진다. 도 하나만이 끝까지 지속한다. 그리고 이 근원이 여성으로 보이는 만큼 이건 심리학과 신화에서 원형적 여성의 밝고 어두운 면으로 묘사됩니다. 여신이나 신성한 어머니는 생명을 주고 생명을 빼앗는 두 가지 측면을 지닙니다. 마인드가 우위를 점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신성한 본질의 실체와 접촉을 잃었을 때 그들은 신을 남자 형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를 남성이 지배하게 됐고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여 신성한 것을 여성적으로 표현하던 때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신 대신에 여신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들은 오래전에 상실된 여성과 남성의 균형을 바로 잡는 것이며 이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래봤자 그건 표시나 개념이며 일시적으로는 유용할 거예요. 이건 마치 지도나 표지판이 일시적으로는 유용하지만 개념과 이미지를 다 뛰어넘어서 실체를 알아볼 준비가 됐을 때는 도움보다 방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사실로 남아있는 것은 마인드의 에너지 진동수가 본질상 남성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에요. 마인드는 저항하고 통제하기 위해 싸우고 이용하고 조종하고 공격하고 또 선하기 위해 쥐고 소유하려고 애쓰지요. 이 때문에 전통적인 신은 가부장적이며 통제력 있는 권위자요. 구약에서 보듯이 우리가 살면서 두려워해야 하는 종종 분노한 남성상입니다. 이 신은 바로 인간의 마인드가 투영된 것입니다. 마인드를 넘어서서 존재의 더 깊은 실체와 다시 연결되려면 아주 다른 특질이 여럿 필요한데 승복과 무비판, 삶에 저항하는 대신 그게 있게 하는 개방성, 알아차림에서 나오는 애정어린 포옹으로 모든 것을 담는 포용력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특질은 모두 여성적인 원칙에 훨씬 더 가깝지요. 마인드의 에너지가 단단하고 경직된 반면에 존재의 에너지는 부드럽고 물러설 줄 알면서도 마인드 에너지보다 무한히 더 강력합니다. 마인드가 우리의 문명을 운영하는 반면에 존재는 우리의 행성과 그 너머의 모든 생명을 담당합니다. 존재는 바로 지혜이며 이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이 물리적 우주입니다. 비록 여성들이 이 존재에 잠재적으로 더 가깝지만 남성들 또한 자기 내면에서 거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아주 많은 남성들이 여성들처럼 여전히 마인드에 장악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뿐이며 고통의 몸체를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는 것이지요. 이건 물론 깨달음과 사랑이 꽃피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대체로 남성들한테 주요 장애물은 생각하는 마인드이며 여성들에게 주요 장애물은 고통의 몸체입니다. 물론 어떤 개인의 경우에는 그 반대이고 또 어떤 사람들 경우에는 두 가지 요소가 동일할 수도 있어요. 여성들의 집단적 아픔 덩어리 해소하기. 왜 여성들에게는 고통의 몸체가 더 큰 장애물인가요? 고통의 몸체는 흔히 개인적 측면뿐 아니라 집단적인 측면도 지니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고통의 몸체는 한 사람이 과거에 겪은 감정적 고통이 해소되지 않고 쌓인 것이지요. 집단적인 측면에서는 질병이나 고문, 전쟁, 살인, 잔인함, 광기 등을 통해 수천 년에 걸쳐 인간 집단 심리에 축적된 고통입니다. 모든 사람의 개인적인 아픔 덩어리는 또한 이 집단적 아픔 덩어리의 일부가 됩니다. 집단적인 아픔 덩어리에는 여러 가닥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극단적인 투쟁과 폭력이 발생하는 민족이나 국가들 경우 다른 민족이나 국가보다 집단적인 고통의 몸체가 더 크고 더 무겁습니다. 강한 아픔 덩어리를 갖고 있으면서 그것과 분리될 만큼 의식이 충분치 못한 사람은 지속적이거나 주기적으로 자신의 감정적 고통을 되살려야 할 뿐 아니라 그 아픔 덩어리가 활동적인지 수동적인지에 따라 쉽게 폭력의 가해자나 희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 이들이 또한 깨달음에 잠재적으로 더 가까울 수 있어요. 물론 이 잠재력이 반드시 실현되는 건 아니지만 대개는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이 평범한 꿈을 꾸는 사람보다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어나지 않겠습니까? 모든 여성은 개인적인 아픔 덩어리 이외에도 충분히 자각되지 못한 경우 여성들의 집단적 아픔 덩어리라고 묘사할 수 있는 것에 일정 부분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난 수천 년 동안 남성들에게 정복되면서 노예화와 착취, 성폭행, 출산, 자녀를 잃음 등을 통해 여성들이 겪은 고통의 축적이 대물림된 것이지요. 많은 여성들 경우에 생리를 앞두거나 진행 중에 나타나는 감정적 아픔이나 신체적 고통은 그 시기에 휴면 상태에서 깨어나는 집단적 측면의 아픔 덩어리입니다. 이건 물론 다른 시기에도 언제든 촉발될 수 있어요. 고통의 몸체는 몸 안에서 생명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을 제한하는데 이것이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생리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깨달음의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잠시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이 시기에 여성들은 종종 자기 아픔 덩어리에 장악되고 맙니다. 그것의 에너지가 하도 강해서 당신은 자기도 모르게 그것과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내적 공간을 점령하고 마치 당신인 것처럼 행세하는 에너지 장에 크게 지배되지요. 물론 이 에너지장은 본연의 당신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통해 말하고 당신을 통해 행동하고 생각합니다.
아픔덩어리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 당신의 삶에 부정적인 상황을 잔뜩 만들겠지요. 그래서 그건 어떤 형태로든 더 많은 고통을 원합니다. 이 과정은 이미 앞에서 설명했어요. 그건 부도덕하고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그건 순전한 아픔이요, 과거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건 당신이 아닙니다. 오늘날 완전히 자각된 상태에 접근하고 있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많으며 그 수요가 몇 년 안에는 한층 더 빠르게 늘어날 겁니다. 언젠가는 남성들도 결국 따라잡겠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남성들의 의식 혹은 자각과 여성들의 그것 사이에는 격차가 있을 거예요. 여성들은 자신의 타고난 기능을 되찾고 있으며 따라서 남자들보다 드러난 세계와 드러나지 않은 세계 사이에 물질성과 영성 사이에 가교의 역할로 더 자연스레 다가옵니다. 이제 여성으로서 당신의 주된 과제는 고통의 몸체를 변환시켜서 그것이 일상적인 나와 참된 나나 자기 본질 사이에 더 이상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깨달음의 다른 장애물인 생각하는 마인드도 잘 다뤄야 하지만 고통의 몸체를 다루면서 강렬한 현존을 만들어낸다면 이것 역시 마인드와의 동일시에서 벗어나는 길이지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고통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 한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아감의 일부를 감정적 고통에 투입하는 한 고통을 치유하려는 모든 시도에 자기도 모르게 저항하거나 회방하게 될 겁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당신은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 고통이 이미 당신의 핵심적인 일부가 돼 있으니까요. 이건 무자각적인, 무의식적인 과정이며 이걸 극복하는 길은 이 과정을 의식적인 것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고통에 덜 붙어 있거나 덜 붙어 왔음을 문득 알게 될 때 충격이 클 수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당신은 그 애착을 깨뜨린 겁니다. 고통의 몸체는 거의 독립적인 에너지장으로서 당신의 내면 공간에 일시적으로 또아리를 튼 것입니다. 이건 올무에 걸린 생명 에너지요, 더 이상 흐르지 못하는 에너지입니다. 고통의 몸체가 거기 있는 까닭은 물론 과거에 겪은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 때문이지요. 그건 당신의 내면에 살아있는 과거이며 그것과 동일시하면 그 과거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나는 피해자야 하는 생각을 품는 것은 이른바 피해자 정체성은 과거가 현재보다 더 강력하다고 믿는 것인데 이건 진실과 180도 다릅니다. 그건 지금의 당신에게 당신의 감정적인 고통에 혹은 당신이 참된 나가 될 수 없음에 다른 사람들과 그들이 당신에게 행한 짓이 책임이 있다고 믿는 것이지요. 사실은 유일한 힘이 이 순간에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현존의 힘이에요. 이 사실을, 이 진실을 알게 되면 지금 당신의 내면 공간은 다른 그 누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책임져야 하며 과거는 지금 순간의 힘에 맞설 수 없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시는 고통의 몸체 수습을 방해합니다. 어떤 여성들은 개인적 수준에서는 피해 의식을 이미 내던질 정도로 충분히 자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가한 짓이라는 집단적 피해 의식에는 여전히 붙들려 있습니다. 그들은 옳기도 하고 옳지 않기도 합니다. 옳다는 것은 여성들의 집단적 아픔 덩어리 상당 부분이 수천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여성들에게 가한 남성들의 폭력과 여성적 원칙의 억압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이런 사실에서 자아감을 형성하고 그래서 집단적 피해자 정체성에 자신을 가둔다면 이건 옳지 못합니다. 만약 어떤 여성이 분노나 원망이나 비난 같은 것에 여전히 붙들려 있다면 그건 자기 고통의 몸체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에게 위안이 되는 정체성 느낌이나 다른 여성들과의 유대감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이건 그녀를 계속 과거에 묶어두며 자신의 본질과 진정한 힘의 완전한 접근을 가로막습니다. 만약 여성들이 남성들을 차단하고 배척한다면 이것이 분리감을 조장하며 그래서 에고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에고가 더 강해질수록 당신은 자신의 진정한 본성에서 더 멀어집니다. 그러니 자신의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해 혹은 자기 인식을 위해 에고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에고를 깨달음의 수단으로 이용하세요. 그걸 의식으로, 자각으로 바꾸어 놓으십시오. 이를 위한 최선의 기회 중 하나가 생리 때입니다. 앞으로 몇 년 지나면 많은 여성들이 바로 이 기간에 완전하게 의식적인 상태로 들어설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생리 중에는 여성들의 집단적 고통의 몸체에 장악되기 때문에 대개는 무자각 상태에 있기가 쉬워요. 하지만 일정한 의식 수준에 이르기만 하면 그걸 뒤집을 수 있으므로 무의식 대신 의식이 더 강해집니다. 이 기본 과정은 이미 설명했지만 이번에는 여성들의 집단적 고통의 몸체를 특히 언급하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생리가 곧 시작될 것임을 알게 될 때 월경 전 긴장이라고 불리는 첫 징후를 느끼기 전에 흔히 여성들이 집단적 고통의 몸체가 예민하게 눈을 떠서 몸 안에 최대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므로 첫 징후가 나타나면 고통의 몸체에 장악되기 전에 그걸 포착할 만큼 충분히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징후는 갑작스러운 짜증이나 발칵 화를 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순전히 신체적인 증상일 수도 있어요. 첫 징후가 어떤 것이든 그게 당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지배하기 전에 그걸 포착하십시오. 이건 주의의 빛을 거기에 집중적으로 비춘다는 뜻입니다. 첫 징후가 감정이라면 감정 뒤에 있는 강한 에너지 충전을 느껴보세요. 바로 이것이 고통의 몸체라는 점을 알아두십시오. 동시에 그것의 알아차림이 되세요. 즉, 자신의 의식적인 현존을 인식하고 그 파워를 느끼는 겁니다. 어떤 감정이든 당신이 그 안에 현존하면 금방 잠잠해지고 변화할 거예요.
첫 징후가 순전히 신체적인 증상이라면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것이 감정이나 생각으로 바뀌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주의하면서 아픔 덩어리의 다음 징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떤 징후가 나타나면 앞에서 한 방식으로 다시 잡아내십시오. 나중에 고통의 몸체가 휴면 상태에서 완전히 깨어날 때 한동안, 글쎄요, 아마 며칠 동안 내면의 공간에서 상당한 동요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를 띠든 계속 현존하십시오. 거기에 온통 주의를 기울이세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거칠게 들끓는 상태를 지켜봅니다. 그것이 거기에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이 알아차림을 계속 간직하면서 이 알아차림 자체가 되는 겁니다. 고통의 몸체가 당신의 마인드를 이용하고 당신의 생각을 장악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합니다. 그것을 계속 주시합니다. 그것의 에너지를 몸 안에서 직접 느껴보십시오. 이미 알고 있다시피 완전한 주의는 완전한 수용을 뜻합니다.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지속적인 주의와 눈길과 이에 따른 수용을 통하여 변환이 일어납니다. 나무 조각이 불길 속이나 불길 곁에 놓일 때 불길로 바뀌는 것처럼 고통의 몸체가 빛나는 의식으로 변환됩니다. 그때 생리는 여성성의 즐겁고 충실한 느낌을 드러내는 것일 뿐 아니라 새로운 의식이 태어나는 신성한 변환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때 여신으로서의 여성적인 측면과 남녀의 이원성을 넘어서는 신성한 존재로서의 초월적인 측면 양쪽에서 당신의 진정한 본질이 빛을 발합니다. 당신의 남자 파트너가 충분히 의식적이라면 그는 특히 이 시기에 강렬한 현존을 유지함으로써 내가 금방 설명한 수행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기도 모르게 다시 아픔 덩어리와의 동일시로 돌아갈 때마다 이런 일은 처음에 생길 수 있고 생길 텐데 그때마다 그가 현존 상태에 있다면 당신은 그와 결합하여 금방 그 상태로 들어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생리 중이건 다른 시기이건 고통의 몸체가 일시적으로 당신을 장악하더라도 그것을 파트너가 당신 본연의 모습으로 오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당신의 아픔 덩어리가 그를 공격하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텐데 말이죠. 그는 그것이 곧 당신이라고 여겨서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물러서거나 다른 식으로 방어하겠지요. 그는 강렬한 현존의 공간을 유지할 거예요. 이것 이외에는 그 무엇도 변환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를 위해 똑같이 할 수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가 자기 생각과 동일시할 때마다 그의 주의를 지금 여기로 끌어들임으로써 마인드에서 의식을 되찾게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순수하고 높은 진동의 에너지장이 둘 사이에 끊임없이 발생할 겁니다. 이 에너지장 안에서는 그 어떤 망상도 고통도 갈등도 당신이 아닌 것은 그 무엇도 사랑이 아닌 것은 그 무엇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 관계에서 개인의 한계를 넘어서고 신성한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건 또 다른 많은 이들을 의식으로 끌어들이는 회오리 바람이 됩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거부하라. 의식이 충분한 사람한테도 여전히 관계가 필요할까요? 그 사람이 남자라면 그래도 여자에게 여전히 끌리는 느낌이 있을까요? 여자라면 남자가 없이는 그래도 불완전하다고 느낄까요? 깨달음이 있든 없든 당신은 여자 아니면 남자이고, 그러므로 형태와의 동일시 수준에서 당신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전체의 절반일 뿐이지요. 이 불완전성 때문에 남녀가 서로 매력을 느끼며 상극 에너지에 끌리는 겁니다. 아무리 의식을 갖추었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적으로 연결된 그 상태에서 당신은 이 끌어당김을 자기 삶의 표면이나 언저리 어딘가에서 느낍니다. 그 상태에서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어느 정도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온 세상이 광활하고 깊은 바다 표면의 파도나 잔물결처럼 보입니다. 당신이 그 바다이고 동시에 물결인데, 하지만 자신이 곧 바다라는 진짜 정체성을 깨달은 물결이며, 바다의 광활함과 심오함에 비하면 파도와 잔물결의 세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나 당신의 파트너와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존재를 의식해야만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존재에서 출발해야 형태의 베일 너머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존재 안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하나입니다. 당신의 형태는 어떤 욕구를 계속 지닐 수 있지만 존재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미 모든 걸 갖추고 완전한데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필요와 욕구가 충족되면 그건 아름답지만, 충족되든 아니든 당신의 깊은 내면 상태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에게는 다른 극성의 젠더가, 즉 이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의 존재의 외부 수준에서는 결핍이나 불완전함을 느낄 수 있지만, 동시에 내면에서는 아주 완전하고 충족되고 평온한 상태가 가능합니다. 깨달음 얻는 여정에서 동성애자라는 것은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되나요? 혹은 아무런 차이가 없을까요? 성인이 되면서 나는 다른 이들과 뭔가 다르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면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생각과 행동 패턴에서 어쩔 수 없이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그런 혼란을 겪지 않은 대다수가 물려받은 패턴을 별다른 의식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는 데 비해, 그런 경우에는 의식 수준이 저절로 더 높아질 겁니다. 이런 면에서는 동성애자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이들하고 뭔가가 잘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그들에게 거부당하고 아웃사이더가 된다는 것이 사는 데는 물론 힘들지만 깨달음에 관한 한 유리합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거의 억지로라도 무자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동성애 성질을 바탕으로 키운다면 하나의 함정에서 탈출하고는 다른 함정에 빠지는 셈이 됩니다.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정신적 이미지에 따라 역할과 게임을 하겠지요. 그러면 무자각 상태에 빠지며 본연의 모습을 잃게 됩니다. 에고라는 마스크 밑에서 매우 불행해질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긴다면 동성애자라는 것이 큰 방해가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기회는 언제나 있어요. 뼈저린 불행이 크나큰 각성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 맞는 거 아닌가요? 자기 자신과 있을 때, 즉 혼자 있을 때 마음이 편할 수 없는 사람은 그 불안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과 관계를 찾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불안은 그 관계에서도 다른 어떤 형태로 또 나타날 것이 분명한데 이걸 파트너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짙습니다. 당신이 정녕 해야 할 일은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신하고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과연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나요? 왜 그냥 자기 자신으로만 있을 수는 없는 건가요? 당신이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을 때 당신은 자신을 나와 나 자신으로, 주체와 객체로 나누게 됩니다. 마인드가 만들어낸 이 이원성이 삶의 모든 문제와 갈등, 모든 불필요한 콤플렉스의 뿌리입니다. 깨달음의 상태에서는 당신이 곧 당신 자신이며 이 둘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갇히고 자신을 반영하는 의식 때문에 생긴 분열이 사라지고 저주가 멈춥니다. 내가 보호하거나 방어하거나 먹여 살려야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으로서의 자아가 더 이상 없습니다. 깨달음을 얻었을 때 더 이상 필요 없는 관계가 하나 있으니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그것입니다. 이걸 한번 버리고 나면 다른 모든 인간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바뀔 겁니다.